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으나 간밤 지난 금요일에 뉴욕도 좋았었고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키워가는 모양새예요. 네, 그죠. 일단 지난주보다는 오늘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가량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우리 현물 쪽에서도 목요일 날이었나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그게 오늘도 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자체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어쨌든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피크를 달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그 관세에 관련돼서 가장 무섭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수준까지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중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금이 많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난주까지는 매매하시기가 좀 편했어야 돼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마다 차이가 좀 있긴 있겠지만 지난주까지는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여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좀 재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전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수급의 연속성도 말씀 주셨고 지난주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반도체가 흔들립니다. 큰 폭의 흔들림은 아닙니다만 우려가 있죠.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빙산이 온다라는 식의 보고서를 내밀면서 반도체주들의 흔들림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그 보고서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레포트를 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관세 전쟁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물량을 선구매할 것이다, 선주문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잘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레포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선주문 물량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올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지금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몰랐었던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표현한 편인데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을 것이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그런 캐파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만 HBM 쪽에 대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관세 쪽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100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80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 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고서 물론 그 레포트가 이번에 같이 나온 건 아닙니다.
2월 달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온 레포트에는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주가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온 게 네. 전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캐파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낙폭을 많이 키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건 스탠리가 작년 9월 달에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그 전에 발표했었던 레포트보다 5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 돼서는 다시 한번 좋은 내용들을 내놨었죠. 그러니까 이게 3개월, 6개월마다 그런 이제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작년 9월 달에 SK하이닉스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레포트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1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지금 4월 9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 4월 9일 날 저점 찍고서 거의 3주 동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그 전에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주가는 먼저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선 주문 물량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나 2분기부터는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수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뭐 SK하이닉스 더 밀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볼 때 중소형주들을 보실 때는 PBR이나 PER을 보시면서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은 제가 안 드려요.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있죠. 이들은 뭐 주가가 많이 밀렸다.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신국에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20%를 투자하겠어라고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 안에서 저평가로 들어간 나라가 있거나 네. 그 나라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기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6년도에는 그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감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성장성 자체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2026년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지금 이게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주도 업종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전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의 탑픽은 삼성전자였던 것처럼 대표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참 좋은 기업인데 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로 엄청나게 올라왔죠. 게다가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사업부가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를 합쳐가지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굉장히 특징적인 일이 있었죠. 그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쪽에서 약간의 파열음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기사에서 좀 유출을 해보거나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좀 인사이트를 넓혀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와 사이가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장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좀 파열음이 생기면서 한화 쪽이랑 진행을 하거나 네. 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고객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좁은 시각으로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SK하이닉스만의 관계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도 고객사가 다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물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나 쪽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들도 이원화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4죠. 다음 세대 쪽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쪽은 SK하이닉스지만 네. 작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사면 삼성전자를 먼저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선 삼성전자의 매력도 좀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시장 안에서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섹터들 또 하나씩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테슬라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연내에 출시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이버캡 완전 자율주행 차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발목을 잡아갔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 속에 달려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특징적인 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까요? 그죠. 참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가 좀 움직였나 찾아봤더니 일단 뭐 SOS랩이라든지 유비벨록스 같은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유심과 관련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많이 못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연속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대장주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역배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 쪽과 관련돼서는 퓨런티어라는 기업도 있고요. 뭐 MC넥스라는 기업, 모트렉스라는 기업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세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다 쪽에서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었던 SOS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확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나 자율주행 쪽과 그 사업 영역이라든지 기술이 많이 겹치는 쪽이 있어요. 바로 로봇 쪽입니다. 오늘도 로봇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력과 로봇 쪽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많이 겹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주 후반에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로봇 쪽이 자율주행 쪽보다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꺾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1월 달, 2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왔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나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래도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전 로봇 쪽이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일단 테마성으로 좀 체크를 해두고 네. 우리가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있기는 해요. 뭐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유리기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요거 자율주행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랑 유리기판 다 엮여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쪽보다는 로봇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테마주로서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파생해서 로봇주까지 좀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이 종목들을 살펴보자 말씀 주셨어요. 로봇주 안에서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관심주요. 일단 뭐 저는 네. 이 기업, 그러니까 SPG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감속기요. 그죠? 감속기 기업인데 사실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사실 SPG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SPG 같은 경우는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는 이 SPG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나름대로 이제 탄력적인 모습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17,900원대에서 35,700원까지 100%가 올라왔는데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PG 같은 경우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SPG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일단 매력적인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좀 결여됐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확장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번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가 왜 올라왔냐면 18%가 올라왔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ETF도 상장됐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던 건데 SPG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조금씩은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G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알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회사 중에서 하드웨어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애플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결국은 FSD를 판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수익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을 보고 있는 클로봇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회사 쪽에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 관계라고 적혀 있는데 이 클로봇은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중국산 제품이라고 한다면 살짝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클로봇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중국계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마성이라든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꺾였을 때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은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성장주들은 매매를 하시다가 꺾였을 때는 네. 일단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꽤나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하방 경직 잘 보여주고 있는데 SPG, 클로봇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한화오션 되겠습니다. 이따 오후 2시에 실적이 나올 텐데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자리에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또 호재가 탄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96,000원 장중에 돌파가 됐었는데 한화오션 짧게 지금 뭐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즐겨봐야 되는 자리겠죠. 그죠. 지금 신규 매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말로 해야 할 수 있죠. 네. 매수하십시오. 더 올라갈 겁니다. 업황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왜 어렵냐면 네. 매수를 했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실적이 더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현재가 부근에서 하방으로 조정을 받으면 네. 진짜 주식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단부에서 밀릴 경우에는 더 빠지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땡큐지만 밀려 내려온다라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당장 추격하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보유자들 좀 어느 정도 챙기자도 유효한 시점이긴 하겠네요. 저는 지금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방금 전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4달 동안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대부분 수익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따라붙은 거거든요. 요 물량들은 저는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AS 그리고 오늘의 종목 받아볼 시간인데 AS, S&D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고가 갔고요. 3차 목표가 주셨어요. 92,000원. 92,000원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에서 S&D 전략 업데이트 해볼까요? 네, 우리가 S&D를 6만 원대에서 잡았거든요. 6만 원대 초반에서. 우리 20% 넘게 수익 봤어요. 네, 6만 원에서 8만 8천 원이면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대비해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매수가 한 40% 대비해서.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목표가는 제가 92,0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뭐 94,000원까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식품주로서의 저평가 부분도 아직까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S&D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더 올려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8만 3,000원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익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탑로스 개념으로 봤을 때 83,000원 이탈 시에는 챙겨주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D 94,000원으로 저희 4차 목표가 올려보겠고요. 4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수익 보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받아볼 시간이에요. 대표님. 네, 어떤 종목 우리 리뷰 종목이 드셨을까요?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리뷰 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아닙니다. 괜찮을까요? 노머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노머스 굉장히 오늘, 잘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해주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28,000원 오늘 장중에 돌파가 됐어요. 네, 그죠. 오늘 이제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노머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제가 3만 원으로 좀 네. 상향을 드리겠습니다. 3만 원으로 상향을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종가상 2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잘라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익절가는 25,000원, 목표가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상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머스 공략하고 나서 수익 보고 있는 자리에서 업데이트 해봤고요. 홀딩으로 그리고 목표가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에어레인도 봐주세요, 대표님. 요 종목 네. 우리가 받고 나서 20% 이상의 한 차례 급등도 나왔었고요.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리뷰 한번 가볼게요. 에어레인입니다. 탄소 포집 관련되어 에어레인. 있는 기업인데 네. 맞게 말씀해 주셨죠.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올라왔다가 이번 주까지 좀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탄소 포집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정책 테마로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종가상 1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25,000원대까지는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 테마 중에서 너무 변동성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런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25,000원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레인도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25,0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종목 이제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종목은 제가 큐렉소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로봇이요. 그쵸, 의료용 로봇 관련 주다, 로봇 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도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의료용 로봇 쪽이죠. 그래서 의료용 로봇 쪽에 제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무릎 쪽이랑 허리 쪽에 대한 수술을 도와줄 수 있는 의료용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거래 대금도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많이 붙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가 8,920원인데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 선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료용 로봇 관련주 큐렉소 받았습니다. 목표가 1,500원으로 손절가 7,800원으로 흐름 놓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